화려하지만 어딘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샹들리에 불빛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가장 은밀한 지하클럽인 블랙펄의 VIP룸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탁한 공기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무대 중앙에 홀로 선 이서연은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두 손을 애써 꽉 움켜쥐었다. 한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짐승 같은 남자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받아내는 초라한 상품으로 전락해 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도와 자살, 그리고 남겨진 천문학적인 빚은 고귀했던 피아니스트를 이 지옥 같은 경매장 한복판으로 내몰았다. 그녀의 귓께는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수십 쌍의 눈동자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에 그저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다. 룸의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태양그룹의 이사 최민석은 와인잔을 느긋하게 흔들며 먹잇감을 노려보는 하이에나처럼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간 장본인이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주최자이기도 했다. 민석은 서연이 무너지는 꼴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옆에 앉은 비서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짓거리며 낄낄거렸고 그 웃음소리는 서연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매사가 마이크를 잡고 서연의 신상 명세를 마치 물건 소개하듯 읊조리기 시작하자 장내의 분위기는 기묘한 흥분감으로 달아올랐다. 서연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무대 뒤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고 그녀가 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적인 사실만이 발목을 잡았다. 그때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다. 칠흑 같은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미리네 그룹의 대표 강도진이었다. 그는 마치 이 공간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오만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무대를 향해 걸어왔는데 그의 뒤로는 수행비서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도진의 등장은 예고에 없던 일이었기에 최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도진의 날카로운 눈빛은 무대 위에 떨고 있는 서연을 잠시 스치듯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냉철한 사업가가 가치 있는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건조하고 서늘한 시선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경매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강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어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사이 도진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최민석은 이를 갈며 자신이 준비한 금액을 불렀다. 10억이라는 거금이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장내는 술렁거렸고 서연은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민석의 소나귀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도진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터져 나왔다. 5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자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매 입찰이 아니라 경쟁자를 철저히 짓밟고 뭉개버리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최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강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미리네 그룹의 자금력을 일개 이사 따위가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도진은 비서를 통해
즉시 수표를 경매색에 전달했고 경매는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종료되었다. 서연은 멍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50억이라는 돈에 팔려갔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산 사람이 그 냉혹하기로 소문난 강도진이라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사람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고 서연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큰 키와 넓은 어깨가 조명을 가려 서연의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도진은 덜덜 떨고 있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아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서연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최민석이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도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클럽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의 등에 꽂혔지만 도진의 넓은 등이 기묘하게도 그녀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차단해주는 방패막이처럼 느껴졌다. 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서울에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의 문이 열렸다. 채 타자마자 도진은 서연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창밖을 응시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서연은 차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문 쪽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이 두려웠다. 하룻밤의 놀이개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도진의 서늘한 옆모습을 보는 순간 목구멍에서 말이 턱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감정이 없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지만 꽉 쥐어진 주먹 위로 붉어진 핏줄만이 그가 지금 극도의 분노나 긴장을 억누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질주했고 도진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차가운 도시의 불빛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지키고 있는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새처럼 보였다. 도진은 차에서 내려 서연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성큼성큼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연은 쭈뼛거리며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쫓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모던하고 차가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거실이 나타났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백의 공간은 주인을 꼭 닮아 있었다. 도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신체 포기 각서나 노예 계약서가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혼인신고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였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류와 도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도진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무심한 말투로 용건을 꺼냈다. 그는 서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최민석과 태양그룹이 더 이상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법적인 보호막을 씌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동정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다. 도진은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내부의 적들을 속이기 위해 깨끗하고 조종하기 쉬운 배경을 가진 여자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서연에게 50억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자신의 완벽한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기간은 2년이었고 그동안 서연은 도진의 허락 없이는 외출도 만남토 통제될 것이라는 조항이 덧붙여져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이것은 구원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감금인가?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최민석에게 찢겨 발겨질 것이 분명했고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다. 도지는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올려놓으며 결정을 재촉했다. 그의 눈빛은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의 그것이었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는 묘한 초조함이 일렁이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펜을 꽉 쥐었다. 종이 위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사각거리는 펜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고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음으로써 스스로를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가두었다. 서연이 서명을 마치자 도진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는 비서를 호출하여 서류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는 서연에게 게스트룸을 배정해 주었다. 당장 내일부터 공식적인 약혼녀로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니 푹 쉬라는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서연은 넓고 호화로운 게스트룸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눈 시리게 아름다웠지만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미린의 그룹 대표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가시밭길 같은 삶이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짐승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해야만 했다. 한편 서재로 들어온 강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과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도진의 거친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서연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최민석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때 도진은 이성을 잃을 뻔했다. 오늘 밤의 경매는 그가 세운 계획의 일부였을 뿐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을 꺼내어 탄창을 확인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에서 깼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듯 방문 밖에서는 분주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나가자 수석 메이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침 인사를 건넸다. 식당으로 안내된 서연은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도진을 발견했다. 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젯밤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제법 단정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풍겼다. 하지만 서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식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식탁 위에는 호화로운 요리들이 가득했지만 서연은 모래알을 씹는 기분으로 음식을 넘겼다. 도진은 식사 내내 서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직 태블릿 PC를 통해 업무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은 서연에게 카드를 한 장 건네며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붙인 경호원들과 함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도진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서연이 입고 있는 남루한 옷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파트너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서연은 모멸감을 느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조용히 카드를 받아들었다. 도진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어쨌든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도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착각하지 마. 난 투자를 했을 뿐이고 넌 그 값을 해야 해. 그가 떠난 후 서연은 텅 빈 대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집안 곳곳에는 고가의 미술품과 장식품들이 즐비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박물관에 갇힌 전시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메이드들은 깍듯하게 그녀를 대했지만 사적인 대화는 일절 섞지 않았고 경호원들은 감시자처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도진의 지시대로 백화점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VIP 라운지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달려와 굽신거렸다.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친절이 불편했지만 도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 연기했다. 그녀가 옷을 고르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곁눈질했고 서연은 자신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아 숨이 막혔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차창 밖으로 낯익은 건물을 발견했다. 그녀가 예전에 다니던 음대 캠퍼스였다. 피아노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창문에 손을 대고 아련한 눈빛으로 학교를 바라보았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꿈 같은 시절이었다. 그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경호실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서연의 상태를 보고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철저한 감시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고 도진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서연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하고 홀린 듯 다가갔다.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피아노는 주인을 기다리는 듯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건반을 눌러보았다. 청아한 음색이 고요한 집안을 울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도진이 들어왔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다. 도진은 피아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서연은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다. 도진은 피곤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앞으로 자신의 허락 없이는 이 피아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연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서글퍼 보여서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도진은 서연을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닫힌 피아노 뚜껑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 집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가자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도진의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던 중 서재 안에서 들려오는 도진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최민석의 자금줄을 끊어놓으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섬뜩할 정도였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도진은 단순히 서연을 구한 것이 아니라 최민석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미끼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적어도 그는 최민석과 한패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은 앞으로의 날들을 그려보았다. 강도진이라는 위험한 남자와의 동거, 그리고 최민석이라는 악마와의 대립. 그녀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과 같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도진을 이용해야 했다. 비록 그것이 악마와의 거래일지라도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결의에 차 빛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에게 주어진 일상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처럼 흘러갔는데 아침 7시에 기상하여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집안의 모든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서연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맞추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서연은 넓은 거실을 서성이며 자신이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희귀한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도진은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기에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극히 드물었다. 그나마 마주치는 순간에도 그는 서류를 검토하거나 비서와 통화를 하느라 서연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서연은 이 기묘한 동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진이 자신에게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한편 미리네 그룹 본사 대외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강도진은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임원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오늘 그룹 내부에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할 참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고 그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는 회의실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임원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최근 진행 중이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 정보가 경쟁사인 태양그룹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고 그 배후에 앉아있는 인물을 정확히 지목했다. 기획전략실의 김전무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고 다른 임원들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숨을 죽였다. 도진은 김전무 앞에 사진과 녹취록이 담긴 증거 자료를 던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김전무는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지만 도진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배신자를 살려두는 것은 자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보안팀을 호출해 김전무를 끌어내도록 지시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김전무의 절규가 사라지자 도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고쳐매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도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회의실은 도진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태양그룹 최민석과 결탁한 세력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도진은 최민석이 서연을 이용해 자신을 흔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강하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집에 두고 온 서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도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책을 읽다가 잠이 든 모양이었다. 도진은 발소리를 죽여 그녀에게 다가가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경매장에서의 화려한 모습이나 두려움에 떨던 모습과는 달리 잠든 얼굴은 무방비하고 순수해 보였다. 그는 손을 뻗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싶었지만 이내 주먹을 쥐며 참아냈다. 자신이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녀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눈을 뜨고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도진은 황급히 표정을 굳히며 왜 방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여기서 청승을 떨고 있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서연은 잠기운 이차에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그를 기다렸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온 도진은 서연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따라 복도 끝에 있는 굳게 닫힌 문 앞으로 갔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고 서연은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은 완벽하게 방음 장치가 된 음악실이었다. 방 중앙에는 최고급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면 가득 음반과 악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며칠 전 거실 피아노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그의 차가운 말이 떠올라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거실에 있는 피아노는 장식용이라 조율 상태가 엉망이니 칠 거면 여기서 치라고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그는 서연이 피아노를 칠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서 음악을 빼앗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건반을 눌러보았다. 완벽하게 조율된 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연주를 시작하자 도진은 팔짱을 낀 채 문께 기대어 그녀를 지켜보았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자 서연의 표정은 평온을 되찾았고 도진은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연주가 끝나자 서연은 도진을 돌아보며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도진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깼다. 그는 착각하지 말라며 네가 우울해 있으면 내 평판에도 좋지 않으니 기분 전환이나 하라고 마련해 준 것뿐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반면 도진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술을 마셨다. 그는 서연이 연주하던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5년 전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우연히 들른 대학병원 로비에서 자선 연주회를 하던 서연을 처음 보았다. 그녀의 음악은 어둠 속에 있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그때부터 그는 그녀를 남몰래 지켜봐 왔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도진에게 회사 일은 어떠냐고 물었다. 도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나쁘지 않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서연에게 회사 일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돕고 싶다고 말했다. 도진은 피식 웃으며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최민석의 눈에 띄지 않고 얌전히 집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전처럼 날선 도끼가 느껴지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마친 도진이 현관을 나설 때 서연은 배웅을 나갔다. 도진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 저녁에 중요한 파티가 있으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통보했다. 그 파티는 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으로 도진이 서연을 공식적으로 배우자로 소개하는 첫 자리가 될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유명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서연은 그들의 손길에 맡겨져 인형처럼 치장되었다. 짙은 네이비 색상의 우아한 드레스는 서연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가녀린 목선을 감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 만큼 아름다웠지만 서연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마주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도진이 선물해준 음악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자신을 위해 방패가 되어주고 있다면 자신 또한 그를 위해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야 했다. 저녁 7시
도진이 보낸 리무진이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다. 차문이 열리고 도진이 먼저 내려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그는 숨이 멎을 만큼 근사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자 도진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움켜쥐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고개 숙이지 마. 넌 강도진의 아내니까 누구도 널 무시할 수 없어. 그의 말은 마법 주문처럼 서연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망한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도진을 비웃기 위해 벼르고 있었지만 막상 두 사람의 압도적인 비주얼과 기품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진은 보란듯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파티장 한쪽에서는 최민석이 샴페인 잔을 으스러질 듯 쥐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서연을 데리고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민석의 옆에는 태양그룹의 회장이자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서 있었다. 최 회장은 도진을 보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민석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행패를 부리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도진은 의도적으로 최민석이 있는 쪽으로 서연을 이끌었다.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최민석과 마주한 순간 공기 중에 불꽃이 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석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서연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도진이 가로막으며 차갑게 응수했다.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 걸지 마십시오. 격 떨어지니까. 최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도진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네가 언제까지 그 계집을 끼고 돌 수 있을 것 같냐. 조만간 재미있는 뉴스가 터질 테니 기대해라.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석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네가 무슨 짓을 꾸미든 상관없어. 어차피 넌 끝났으니까.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자리를 떴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듣고 불안감에 떨었지만 도진의 단단한 손길에 의지해 걸음을 옮겼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뉴스가 속보로 떴다. 그것은 서연의 아버지가 생전에 횡령을 저질렀다는 조작된 증거와 서연이 빚을 갚기 위해 여러 남자를 만났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다룬 내용이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다. 서연은 눈앞이 하얘지며 휘청거렸다. 최민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연이 도망치려던 찰나 도진이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어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수행원들에게 지시하여 스크린의 전원을 차단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도진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금 보신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제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와 미린의 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강력하고 단호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자신의 재킷으로 가려주며 수많은 인파를 뚫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차에 타자마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자신의 과거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도진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흐느끼며 도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도진은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넌 날 믿기만 하면 돼.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그 순간 서연은 도진이 단순한 계약상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도진의 눈빛은
밤거리의 넌사인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최민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전면전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도진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 사태 수습을 지시했다. 언론사를 통제하고 최민석의 조작 증거를 찾아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도진의 뒤에 숨어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서연의 스캔들로 떠들썩했지만 도진은 이미 방역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고 회사로 향했다. 서연은 도진이 나간 뒤 음악실로 들어갔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건반을 두드리며 결의를 다졌다.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고 도진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그 시각 도진은 최민석의 최측근 비서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그는 비서 앞에 거액의 돈과 해외 도피를 보장하는 서류를 내밀었다. 비서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민석의 비자금 장부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것만이 비서가 살 길이라고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다. 결국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다. 도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USB를 챙겼다. 이것만 있으면 최민석을 감옥에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최민석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추락시킬 계획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는 말을 되뇌며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이 되어 도진이 귀가했을 때 집안에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했다. 그 소리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위로해주는 안식처였다. 연주를 마친 서연이 거실로 나왔을 때 도진은 그녀를 향해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거기서 내 결백을 증명하고 최민석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생각이야. 준비됐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이제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폭풍전야의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가올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뿜어내는 플래시는 마치 맹수의 이빨처럼 번뜩거렸다. 단상에 오른 강도진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냉랭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이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도진이 사전에 당부했던 대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정면을 응시하려 애썼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들을 일일이 훑어보며 침묵으로 장례를 제압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의 입만을 바라보았는데 이는 미리 내 그룹의 오너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와 위압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명확한 발음으로 서연을 둘러싼 모든 루머가 경쟁사의 악의적인 음해임을 선언하며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 최민석이 사주한 인터넷 여론조작 업체의 로그 기록과 송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질문 공세를 퍼부으려 했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어조로 허위사실 유포자와 그 배후에 있는 세력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어떠한 합의도 없을 것임을 못 박았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아내이자 미린의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도진의 단호한 태도는 서연을 비난하던 여론을 순식간에 반전시켰고 그녀를 비련의 여주인공이자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서연은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도진을 올려다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도진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큰 긴장감 속에서 버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려 했지만 도진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쳐내고 말았다. 찰나의 순간 도진의 눈동자에 스친 것은 거부감이 아니라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당혹감이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멈칫하자 도진은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며 미안하다는 말 대신 피곤하니 먼저 체가 있으라고 무뚝뚝하게 지시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에서 거대한 성벽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독을 엿본 것 같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조용히 물러났다. 한편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기자회견을 지켜보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비서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도진이 공개한 증거들은 최민석에게 치명타를 입혔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아버지인 최 회장으로부터 빗발치는 질책 전화를 받은 민석은 굴욕감에 치를 떨며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미린의 그룹의 이사들을 접촉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도진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영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민석은 도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회사를 빼앗음으로써 그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서연이 제발로 다시 자신에게 기어오게 만들 생각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미린의 그룹 본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도진을 지지하는 세력과 최민석의 회유에 넘어간 반대 세력 간의 알력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의와 물밑 작업으로 인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오더라도 새벽녘에 잠깐 눈만 붙이고 나가는 시기였다. 서연은 뉴스에서 도진의 해임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불안에 떨었다. 자신이 도진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도진이 마련해준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그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연주는 점점 더 깊고 애절해졌고 그 선율에는 도진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어느새 싹트기 시작한 연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반가운 마음에 거실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들어온 도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서연은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꿀물을 타왔고 도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잔을 내밀었다. 도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술이나 더 가져오라고 중얼거렸다. 서연은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꿀물잔을 그의 입안에 가져다 댔다. 도진은 귀찮다는 듯 잔을 밀쳐내려다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어 순순히 꿀물을 받아 마셨다. 도진이 조금 진정된 듯 하자 서연은 용기를 내어내어 그의 옆에 앉았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재킷을 벗겨주었다. 도진은 저항할 힘조차 없는지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던 서연의 손이 갑자기 멈칫했다. 도진의 가슴과 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과 칼에 베인 듯한 흉터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재벌 3세의 몸이라고는 믿기 힘든 참혹한 흔적들이었다. 서연이 숨을 들이키며 입을 막자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셔츠 깃을 여미려 했다. 그는 자신의 추한 과거를 들킨 것 같아 수치심을 느꼈지만 서연의 눈에 담긴 것은 혐오가 아닌 깊은 슬픔이었다. 도진은 자조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본처의 아들이 아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본가의 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했다. 등에 있는 화상 자국은 어린 시절 술 취한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다 생긴 것이었고 몸 곳곳의 흉터들은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뒷골목을 전전하며 목숨을 걸고 싸웠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고 누구도 믿지 않는 냉혈한이 되어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황태자 강도진은 사실 상처투성이인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등에 난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도진의 몸이 움찔하며 경직되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저 살고 싶었던 것뿐이잖아요. 저를 구해준 것처럼 당신 자신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도진의 얼어붙은 심장에 균열을 일으켰다.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준 것은 처음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충동적으로 서연의 뺨을 감싸주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닿자 서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고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감정의 교류였다. 도진은 서연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널 처음 본 날을 기억해. 5년 전 네가 대학병원에서 연주하던 날. 나는 경쟁자들에게 쫓겨 부상을 입고 숨어 있었어. 그때 네 피아노 소리가 들렸지. 그 소리가 나를 살게 했어. 그때부터였을 거야. 내가 널 마음에 품기 시작한 건. 서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 도진은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를 통해 위로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깨달은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잡으며 맹세하듯 말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이 힘들 때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 드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들은 영혼이 맞닿은 듯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한결 개운해진 얼굴로 일어났다. 서연은 그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넥타이를 매주며 따뜻한 미소로 배웅했다. 도진은 현관을 나서기 전 서연을 가만히 안아주며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평범한 부부들이 나누는 그 인사가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주총회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한 도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사들의 집단 반발과 최민석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퍼뜨린 악성 루머들이었다. 로비에는 도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기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도진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묵묵히 집무실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는 이사들의 사임서와 협박성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믿었던 최측근 임원 중 한 명이 최민석에게 매수되어 도진의 비리 장부를 조작해 검찰에 넘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쳤다. 최민석은 도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그때 도진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최민석이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민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진. 꼴이 말이 아니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리고 그 계집은 다시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녀가 널 위해 감옥 옥바라지라도 하게 할 셈인가. 도진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헛소리 집어치워. 내 놈이 무슨 짓을 해도 난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서연이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 내 더러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정말 끝을 보게 될 거야. 도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도진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다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최민석 일가의 불법 승계와 정관계 로비 자료를 모두 공개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핵폭탄급 폭로였고 이것이 터지면 도진 또한 흙탕물 싸움에 휘말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을 지키고 회사를 정화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재 금고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 들었다. 이 장부는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저주였지만 이제는 적을 베는 검이 되어줄 것이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있던 서연은 뉴스 속보를 통해 도진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진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도진이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들을 보게 되었고 그가 태양그룹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제를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 자신이 도진의 약점이 된다면 차라리 사라져주는 것이 그를 돕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도진을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슬픈 고백이 담긴 편지였다. 하지만 서연이 짐을 싸서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서 도진의 모습이 나왔다. 그는 검찰청 포토라인이 아닌 회사 강당의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저는 오늘부로 미리네 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신 태양그룹 최민석 이사와 그 일가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도진의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는 경영권을 포기함으로써 최민석이 공격할 명분을 없애버리고 동시에 도덕적 우위를 점하며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었다. 서연은 짐가방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인 회사를 내려놓은 것이었다. 도진은 발표를 마치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마치 화면 너머에 있는 서연에게 말을 거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나를 믿어. 내가 반드시 돌아갈게.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화면 속의 도진을 어루만졌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한 사랑을 그녀 또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다. 서연은 다시 짐을 풀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밖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밤이 깊도록 도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서연은 거실의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는 그 불빛은 도진이 돌아올 유일한 집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도진은 온몸이 비에 젖은 채 들어왔다. 서연은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빗물과 함께 뜨거운 천이 전해져 왔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젖은 등을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민석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있었다. 강도진이 던진 승부수는 대한민국 재계를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아서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미리네 그룹의 경영권 포기 선언과 태양그룹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도진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새벽부터 비서진을 대동하고 회사로 출근하여 상황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는 사냥감이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의 맹수가 보이는 잔혹한 집중력이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주거래 은행들을 압박하여 대출 연장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에 최민석 일가에 역외 탈세 자료를 넘겨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명백한 파괴 공작이었다. 도진의 지시에 따라 미리네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최민석의 숨통을 조여갔다. 점심 무렵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도진의 집무실에 들어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도진이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이서연의 부친 사망 사고에 관한 재수사 기록과 당시 사건을 은폐했던 담당 형사의 자술서였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차갑게 굳어버렸다. 서연의 아버지를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고 회사를 공중분해시킨 배후에는 최민석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집안이 가진 특허 기술을 빼앗기 위해 멀쩡한 기업가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남겨진 딸인 서연마저 철저하게 유린하려 했던 것이다. 도진은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책상을 움켜쥐며 낮은 신음성을 토해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니었다. 피해는 피로 갚아줘야 하는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도진은 즉시 인터폰을 눌러 자금 운용팀에게 태양그룹의 주식을 시장가에 상관없이 전량 매도하여 주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라고 명령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공멸시키겠다는 자폭에 가까운 공격 명령에 임원들은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도진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구하며 자신을 막으려 드는 자는 누구든 적으로 간주하고 함께 쓸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은 도진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도진은 태양그룹이 무너진 자리에 미린의 그룹의 깃발을 꽂을 것이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논리로 그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협박했다. 그의 카리스마는 공포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혼란스러운 조직을 강력하게 장악해 나갔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뉴스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화면 속의 전문가들은 강도진의 무리한 공격이 미린의 그룹의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 하나 때문에 거대한 기업이 휘청거리고 도진이 평생을 바쳐 일군 업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의 곁에 있는 한 최민석은 계속해서 도진을 공격할 것이고 도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를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은 모두 남겨두고 처음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옷과 도진이 선물해준 작은 오르골 하나만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도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떠나야만 했다. 서연은 메모지에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꿈같은 행복을 줘서 고마웠다는 말과 부디 자신을 잊고 다시 최고의 경영자로 돌아가 달라는 당부의 글이었다. 편지 위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도진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귀가한 것이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에 들린 가방과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단박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진은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도대체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놓아달라고. 제가 있으면 당신이 망가진다고 울먹이며 사정했다. 그녀는 도진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진은 서연을 거실 벽으로 밀어붙이며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걸고 재산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오직 너 하나 때문인데 네가 떠나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절규하듯 토로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도진은 서연의 뺨을 감싸주며 자신이 오늘 알아낸 잔혹한 진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최민석과 그 아비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놈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파멸시키려는 것임을 밝혔다. 서연은 충격적인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진이 그녀를 단단히 받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도진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전율케 했다. 도진은 서연을 품에 안고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나는 너를 산 게 아니야. 네가 나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너 없이는 나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간절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도진의 목을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죽는 날까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오열하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입술에 뜨겁게 입을 맞췄다. 처음에 거친 키스는 점차 부드럽고 깊은 애무로 변해갔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로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도진은 서연을 안아 올려 침실로 향했다.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히고 바라보는 도진의 눈빛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 또한 도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뜨거운 밤을 보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밤이었고,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조차 두 사람의 견고한 세계를 침범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침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도진의 품 안에서 눈을 떴다.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연은 손가락으로 그의 콧날과 입술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어젯밤의 격정은 사라지고 평온함만이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도진의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싸우는 동반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잠시 후 도진이 눈을 뜨고 서연을 발견하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서연을 품에 끌어안으며 굿모닝 인사를 건넸다. 그 평범한 아침 인사가 두 사람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행복으로 느껴졌다. 도진은 오늘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투정 부리듯 말했지만 서연은 그를 다독이며 보내주었다. 최민석과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이 출근한 후 태양그룹은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다. 최민석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최민석은 검찰의 출국 금지 명령을 받고 잠적했다는 소식이었다. 승리의 여신은 도진의 손을 들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도진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최민석 같은 인간은 자신이 죽을 때 혼자 죽지 않고 반드시 물귀신처럼 누군가를 끌고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펜트하우스의 경비를 2배로 강화하고 서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기에 이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편 잠적한 최민석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에 숨어 있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째 씻지 못해 꽤 죄죄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도진과 서연의 기사를 검색하며 이를 갈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간 강도진과 그 원인을 제공한 이서연에 대한 증오심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털어 뒷세계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사진 한 장을 던져주며 명령했다. 강도진이 보는 앞에서 이 여자를 죽여버릴 거야. 그 자식이 평생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만들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저주처럼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해결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챙겨 창고를 나섰다. 사진 속의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펜트하우스에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도진이 보낸 수행비서가 서 있었다. 서연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도진이 오늘 저녁에 특별한 장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신다며 모시러 왔다고 전했다. 서연은 도진이 바쁜 와중에도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서둘렀다. 그녀는 도진이 선물해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비서의 채 올랐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을 느끼고 비서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비서는 묵묵부답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차가 급정거하며 멈춰섰고 앞뒤로 검은 승합차들이 길을 막아섰다. 서연이 당황하여 비서를 쳐다보았을 때 비서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차문을 잠갔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도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민석에게 매수된 배신자였던 것이다. 승합차에서 내린 거구의 남자들이 서연이 탄 차를 에워쌌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 유리가 깨져 나갔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도진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비서가 그녀의 휴대폰을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짐짝처럼 끌려나와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고 그녀의 시야는 검은 두건으로 가려졌다. 차가 거칠게 출발하자 서연은 공포에 질려 도진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짖었다. 같은 시각 회의를 주재하던 도진은 가슴 한 구석이 옥죄어 오는 통증을 느끼고 컵을 떨어뜨렸다. 산산조각난 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경호팀장에게 연락을 취하자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음만 들려왔다. 도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다. 당장 위치 추적해 서연이 어딨는지 찾아내 비서실 직원들이 혼비백산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서연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교회의 한 국도변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도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품에 숨기며 비서실장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야수와도 같았다. 만약 서연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이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도진이 탄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도로를 질주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밧줄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서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로 최민석이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반가워, 강도진. 내 여자가 보고 싶으면 내가 말하는 곳으로 혼자 와라. 경찰을 부르거나 딴짓을 하면 이 여자의 목숨은 장담 못해. 최민석은 장소를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도진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지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밤 공기를 갈랐다. 이제 최후의 결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 외곽에 버려진 화학공장 단지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 음산하게 잠겨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려온 강도진의 차량이 거친 소음을 내며 공장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도진은 빗줄기가 얼굴을 강타하는 것을 느끼며 공장 내부를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번개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품 안의 권총을 확인하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녹슨 철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민석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 때문이었다. 공장 안은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화학약품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도진의 감각은 극한으로 예민해져 있어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미세한 인기척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과거 뒷골목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던 시절의 야성을 본능적으로 깨우고 있었다. 넓은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나타나 도진을 포위했다. 그들은 최민석이 고용한 전문 용역 깡패들로 하나같이 살기를 띠고 있었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았다. 사내들이 기합 소리와 함께 달려들자 도진은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선두에 선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도진은 그의 손에서 쇠파이프를 빼앗아 휘두르며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무술이 아닌 철저하게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실전 격투 기술로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려 나갔다. 빗물과 땀 그리고 피가 뒤섞여 시야를 가렸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어깨와 등을 가격당해 통증이 밀려왔지만 서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듯 했다. 도진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남은 사내를 발로 차 넘어뜨리자 텅 빈 창고 2층 난간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민석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서 있었다. 서연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가는 이미 눈물로 짓물러 있었다. 도진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최민석을 노려보았다. 최민석은 도진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낄낄거렸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하게 소리쳤다. 그는 도진에게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자신이 미리 준비한 주식 포기 각서와 자살 유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했다. 그러지 않으면 서연을 난간 아래 펄펄 끓는 폐수 처리장으로 밀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최민석과 마주 섰다. 서연은 도진을 향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도진은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최민석만을 응시했다. 최민석은 도진의 이마에 권총을 겨누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도진은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최민석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도진이 무릎을 꿇자 최민석은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하늘을 향해 웃음을 터뜨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그는 잠시 주의 경계를 늦추고 말았다. 바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도진의 눈빛이 섬광처럼 빛났다. 도진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최민석에게 내 놈의 몰락을 구경하러 온 관객들이 도착했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최민석이 무슨 소리냐며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출발 직전 경찰청장에게 직접 연락해 최민석의 위치와 납치 사실을 알렸고 자신의 몸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경찰 병력을 이곳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창고의 천장 유리창이 깨지며 경찰 특공대가 레페를 타고 내려왔고 공장 정문은 장갑차에 의해 부서져 나갔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자 당황한 최민석은 뒷걸음질치며 서연을 방패막이로 삼아 권총을 그녀의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최민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경찰들도 인질의 안전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최민석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민석을 설득하려 했다. 이미 끝난 싸움이니 서연을 놔주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주겠다고 거짓 제안을 던졌다. 하지만 최민석은 도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도진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동기여진을 선택하려는 듯 보였다. 최민석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리는 것을 본 도진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해야만 했다. 도진은 최민석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흔들며 소리쳤다. 네가 찾던 비자금 장부 원본이 여기 있다. 이걸 줄 테니 여자를 놔줘. 최민석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흔들리는 순간 도진은 USB를 멀리 바닥으로 던졌다. 최민석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USB를 쫓아 돌아가는 그 찰나 도진은 맹수처럼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거리는 불과 5m 남짓이었지만 그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도진이 몸을 날려 최민석을 덮치는 순간 타항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공장 안을 울렸다. 서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두 남자는 엉겨붙은 채 바닥으로 뒹굴었다. 누가 맞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도진은 어깨에 불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최민석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주먹에 실어 최민석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한 대, 두 대 주먹이 꽂힐 때마다 최민석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갔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을 납치하고 그녀의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한 심판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달려와 도진을 뜯어 말릴 때까지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최민석을 응징했다. 결국 최민석은 반죽음 상태가 되어 수갑이 채워졌고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매에 불과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도진은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재갈을 풀어주고 밧줄을 끊어냈다. 자유가 된 서연은 와락 도진의 품에 안기며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과 도진의 피가 섞여 두 사람의 옷을 적셨다. 도진은 성한 오른팔로 서연을 으스러질 듯 껴안으며 괜찮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서연은 도진의 어깨 상처를 보고 기겁하며 지혈하려 했지만 도진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도진을 들것에 실으려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제 발로 걸어가겠다며 고집을 피웠다. 서연이 옆에서 부축하겠다고 나서자 그제야 도진은 힘을 빼고 그녀에게 몸을 의지했다. 공장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고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의 경광등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현장에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도진은 경호원들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서연을 보호하며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도진은 서연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마취제 투여를 권하는 의사에게 그는 정신을 잃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고 오직 서연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견뎌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서연은 도진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오늘 도진이 보여준 희생과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도진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연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제 모든 악몽은 끝났다. 끝났다고 다독였다. 그의 손은 점점 힘이 빠졌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진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서연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를 지켜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달려와 서연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도진이 무사하기만을 비는 간절한 기도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몇 시간 후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다행히 총알이 중요 장기를 피해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전했다.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회복실로 옮겨진 도진의 곁을 밤새 지켰다. 마취에서 덜 깨어 잠든 도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다. 서연은 그의 손등에 키스하며 맹세했다. 다시는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은 그가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데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강도진 회장의 영웅적인 구출극과
최민석 일가의 구속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여론은 완전히 도진의 편으로 돌아섰고 미리네 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낸 도진의 서사에 열광했고 그를 진정한 리더이자 로맨티시스트로 추앙했다. 하지만 병실에 있는 도진에게 그런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침대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서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아픈 어깨를 억지로 움직여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서연이 눈을 뜨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사랑이 오가는 아침이었다. 도진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서연과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병실을 임시 집무실로 쓰면서도 서연이 곁에 없으면 불안해했다. 서연 또한 지극정성으로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사과를 깎아주고 책을 읽어주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즐겼다. 어느 날 오후 도진은 서연에게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해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퇴원하면 우리 다시 결혼하자. 이번에는 가짜 계약이 아니라 진짜 부부로.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도진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져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마지막 과제를 남겨두고 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석이 변호사를 통해 도진에게 면회를 요청해 온 것이었다. 도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최민석이 서연의 부모님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전가를 보내오자 고민에 빠졌다. 서연은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도진은 이것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고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채 구치소로 향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최민석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도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최민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네가 이긴 것 같지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닌 불길한 예언처럼 들려왔다. 강도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면회실의 공기를 가르며 최민석과 마주 앉았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최민석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패배자의 비루한 열등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비틀린 입술을 열어 서연의 집안이 몰락하던 당시 도진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묵인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도진 역시 그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공범이라며 서연이 과연 살인자의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렸다. 그것은 도진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리는 말이었고 그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마지막 저주와도 같았다. 하지만 도진은 동요하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최민석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휘둘리는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수화기를 통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은 내가 평생 갚아나갈 것이다. 하지만 너처럼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는 다르다. 도진은 면회실을 나서며 최민석이 발악하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비록 최민석의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돌덩이 같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본가에 있는 아버지의 비밀 서재로 향했다. 먼지 쌓인 문서들을 뒤지며 그는 최민석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서연의 부친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 대가로 태양그룹으로부터 하청 계약을 따냈던 것이다.
도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의 서류를 구겨버렸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넣는데 자신의 가문이 일조했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서연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야 할지 갈등하며 밤거리를 배회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은 언젠가 무너질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병실로 돌아온 도진은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서연을 마주했다. 서연은 도진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단박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알아낸 잔혹한 진실을 고백했다. 아버지의 죄가 곧 자신의 죄라며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나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어 고개를 숙인 채 처분만을 기다렸다.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도진의 심장은 죄인이 된 것처럼 쿵쿵거렸다. 잠시 후 서연의 따뜻한 손길이 도진의 볼을 감싸 안았다. 도진이 놀라서 고개를 들자 서연은 눈물 고인 눈으로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과거의 사슬이 현재의 우리를 올가매게 두지 말자고 속삭였다. 서연은 도진을 일으켰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준 유일한 사람이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과거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그녀의 관용과 사랑은 도진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두려움마저 녹여버렸다. 도진은 서연을 와락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두 사람만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약속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강도진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의 운영을 맡기고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딴 예술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과거 자신과 아버지가 저질렀던 과오를 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다. 세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던 그가 사랑을 통해 로맨티시스트로 변모했다며 찬사를 보냈지만 도진은 그런 평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연의 행복뿐이었다. 한편 서연은 재활치료와 연습 끝에 피아니스트로서 완벽하게 재기했다. 그녀의 복귀 콘서트가 열리는 예술의 전당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콘서트 당일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손을 풀고 있었다. 그때 도진이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아니스트의 첫 관객이 될 수 있어 영광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서연은 도진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당신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서연이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서연은 관객석 중앙에 앉아있는 도진을 바라보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첫 곡은 그녀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도진이 우연히 들었던 바로 그 쇼팽의 녹턴이었다. 그녀의 연주는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을 넘어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듯 깊고 풍부하게 울려 퍼졌다. 도진은 연주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지난 년간의 일들을 회상했다. 경매장에서의 첫 만남부터 목숨을 건 구출 작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수많은 밤들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피아노 선율은
그의 메마른 가슴을 채우는 생명수와 같았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도진은 눈을 뜨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상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예술가이자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영원한 뮤즈였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도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성공적인 복귀를 축하했다. 공연이 끝나고 며칠 뒤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처음 그녀를 데려왔던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루프탑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이제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다. 도진은 미리 준비해둔 촛불과 꽃들 사이에서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며 말했다. 처음에는 돈으로 널 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모든 것을 주고 산 건 너의 사랑이었어. 이제 계약서가 아닌 혼인 서약서로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를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거렸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그들이 함께 가꾸어온 정원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하객은 가까운 지인들과 재단 후원 아이들뿐이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성스러웠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버진 로드를 걸었다. 도진은 턱시도를 입고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한 모습으로 서연을 맞이했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서를 낭독했다. 도진은 서연을 평생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맹세했고 서연은 도진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순간 하객들은 꽃잎을 뿌리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도진과 서연은 잠시 사람들을 피해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도진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서연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서연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도진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이서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서연 역시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강도진 씨,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인생에는 수많은 시련과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향해 뻗었다. 마치 저 높은 곳에 떠있는 별들을 다 따다줄 것 같은 기세였다. 서연은 그런 도진을 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한때 돈으로 얽혔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하룻밤에 그녀를 샀던 시온은 이제 그녀를 영원히 붙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마침내 그 사랑을 완성했다. 에필로그처럼 시간은 흘러 어느 화창한 봄날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진과 서연을 꼭 닮은 아이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고 도진은 그 옆에서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주방에서 과일을 들고 나오며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일상이 그들 곁에 머물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고마워, 내게 이런 행복을 알게 해줘서.
서연은 도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나를 찾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은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하고 아름답다. 강도진과 이서연의 사랑 또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운명이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위협을 이겨내고 쟁취한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들의 행복한 연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말이다. 그들의 앞날에 언제나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친다.